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차은서는 10년 전 오늘을 떠올리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비가 새던 작은 옥탑방,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함께 성공을 꿈꾸던 가난한 연인.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남자를 빈털터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서스의 신화적인 CEO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10주년 기념일에 그녀는 마침내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 한재준은 10년 전에 그 불안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부턴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10년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오늘 밤만을 기다려왔다. 우리를 위하여. 은서가 잔을 들며 말했지만 재준은 잔을 부딪히는 대신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은서는 그것이 그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 어쩌면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차가운 법률 용어들만이 가득했다. 이혼 합의서. 재준 씨,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재준은 조금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지독히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면 모르겠어. 은서 씨, 이혼 서류야. 위자료는 당신이 섭섭하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줬으니까. 그의 말은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는 잔인한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은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룸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인 여배우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재준의 옆에 앉아 그의 팔짱을 꼈다. 재준은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서에게 소개했다. 인사해, 은서 씨, 내 약혼녀, 유진이야. 곧 결혼할 사이고. 은서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간신히 자신을 추스르며 재준을 향해 절규했다. 10년이야, 한재준. 나는 내 인생의 10년을 당신한테 바쳤어. 이 넥서스라는 회사, 당신 혼자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 옆에서.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재준은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그는 마치 더 이상 쓸모없어진 낡은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아주 유용한 도구였지. 은서 씨, 뛰어난 전략가였어. 하지만 이제 넥서스에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전략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아름다운 얼굴이 필요해. 당신의 유용성은 이제 끝났어.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바로 그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 증오가, 슬픔이 있던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해야 할 적, 무너뜨려야 할 프로젝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상처 입은 여자의 눈물이 사라지고 냉혹한 전략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재준과 그의 새로운 여자를 향해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한재준 씨. 이건 그냥 비즈니스죠. 그리고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 최악의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그 이상한 평온함에 재준은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서는 레스토랑을 걸어 나오며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사랑도, 추억도, 이제는 모두 그녀의 복수를 위한 데이터일 뿐이었다. 차가운 밤거리로 나선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폐위당했지만 이제 곧 불타는 왕국을 되찾으러 돌아올 여왕이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다음 날 차은서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 흘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싸구려 호텔방에 앉아 밤새 노트북 화면만을 응시했다. 슬픔은 하룻밤 사이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한재준과 넥서스를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전략과 데이터를 이제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명확했다. 한재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업계에서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버텍스의 신화적인 CEO 강민혁이었다. 그는 무자비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승부사로 유명했다. 은서는 그에게 도움을 구걸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며칠 후 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녀는 넥서스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취약점, 재무구조의 허점, 그리고 무엇보다 CEO 한재준의 오만하고 예측 가능한 성격 패턴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여 완벽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넥서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준비한 것이다. 그녀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강민혁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넥서스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릴 방법을 제안하죠. 그녀의 대담한 도발에 민혁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미니멀하고 첨단적인 사무실에서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버림받은 전애인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차은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지도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러 온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넥서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신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는 한재준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마치 손금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방법, 그의 조급함을 유발하는 방법,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방법까지. 그녀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고 그녀의 전략은 무자비할 만큼 효과적이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해갔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천재적인 전략가를 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여왕이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민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포식자처럼 느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역으로 제안을 했다.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닌 버텍스의 신규 전략기획실 총괄이사 자리를, 넥서스와의 전쟁을 최전선에서 직접 지휘해 달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즈니스적 동맹의 시작이자 한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명의 전략가의 위험한 계약이었다. 버텍스 빌딩을 걸어 나오는 은서의 등 뒤로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저 멀리 한재준의 성공 신화가 담긴 넥서스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냉정한 약속만이 서려 있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한재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차은서가 버텍스의 신규 전략 기획실 총괄이사로 출근한 첫날. 사무실의 공기는 낯선 기대감과 팽팽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그것도 경쟁사 넥서스의 전 CEO와 관련 있는 이 여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강민혁 대표의 새로운 특별 채용 인사 정도로 여기며 은근히 얕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편견은
첫 전략회의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회의의 주제는 곧 출시될 넥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니스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다. 팀원들은 가격 할인이나 스펙 비교 광고와 같은 교과서적인 전략들을 제시했다. 은서는 모든 보고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공격 목표는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제품을 만든 사람, 한재준 그 자신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분석한 한재준의 심리 프로필을 띄웠다. 한재준은 혁신가가 아닙니다.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방가입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최고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발상 전략을 제시했다. 넥서스의 스마트폰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전혀 다른 분야의 버텍스 라이프스타일 가전제품, 스마트홈 기술 등에 대한 티저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캠페인의 주제는 미래는 이미 여기에였다. 스마트폰은 이제 어제의 기술이라는 인식을 최상류층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퍼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한재준은 이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는 반드시 버텍스가 만들어낸 이 미래라는 허상과 경쟁하기 위해 출시 직전에 제니스의 불필요하고 과시적인 기능들을 억지로 추가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그를 파멸시킬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심리학자의 프로파일링처럼 날카로웠다. 강민혁은 그녀의 대담하고 잔인한 심리 공격 전략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즉시 그녀의 계획을 승인했다. 며칠 후 버텍스의 미스터리하고 세련된 광고 캠페인이 도시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광고는 제품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미래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만을 던졌다. 그것은 상류층 소비자들의 지적인 허영심을 완벽하게 자극했다. 예상대로 한재준은 그 미끼를 물었다. 그의 약혼 여인 여배우 유진마저도 버텍스의 광고가 멋지다고 말하자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엔지니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니스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홀로그램 기능과 같은 과시적인 기술들을 추가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불안함과 오만함은 이제 은서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인형과도 같았다. 은서는 버텍스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인형극을 조종하는 냉혹한 연출가였다.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팀원들은 이제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넥서스의 신제품 제니스의 출시일이 되었다. 결과는 은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급하게 추가된 기능들은 온갖 오류를 일으켰고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초기 리뷰들은 혹평으로 가득했다. 넥서스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은서와 민혁은 그의 사무실에서 넥서스의 실패를 알리는 뉴스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이 위스키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첫 술을 축하하며 그가 말했다. 은서는 그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짜였고 첫 번째 말이 잡혔다. 넥서스의 신제품 출시 실패는 버텍스에게는 달콤한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한재준이라는 적을 그리고 넥서스라는 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차은서에게 물었다. 한재준은 오만하지만 완벽한 바보는 아니오. 대체 그의 성공의 진짜 기반은 무엇이지? 넥서스의 핵심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은서는 대답했다. 넥서스의 모든 것은 10년 전 그들이 개발한 뉴럴 프로세싱 칩이라는 단 하나의 혁신적인 기술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재준은 언제나 자신이 그 기술의 아버지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단지 그 진실의 무게를 오랫동안 외면해왔을 뿐이었다. 민혁은 은서의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버텍스의 최고 기업 정보팀을 동원하여 넥서스의 기원과 그 핵심 칩 기술의 진짜 출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며칠 후 정보팀은 놀라운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뉴럴 프로세싱 칩의 원천 기술 특허는 한재준이 아닌 김진우라는 이름의 천재적인 연구원이 이끌던 작은 연구소의 소유였다. 넥서스는 특허가 출원된 직후 그 연구소를 인수했다. 그리고 그 직후 김진우 박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하고 놀라울 만큼 싼 값에 자신의 모든 지분을 팔아치운 뒤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민혁은 이 보고서를 은서에게 보여주었다. 김진우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은서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10년 전 재준이 김진우 박사의 연구소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날 밤이었다. 그녀는 재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냉정한 목소리로 협박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때의 그녀는 너무 어리고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을 중요한 거래를 앞둔 그의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재준의 성공 신화, 그녀가 자신의 청춘을 바쳐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천재의 꿈을 훔치고 짓밟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진 심장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잊힌 천재의 도둑맞은 꿈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민혁 역시 이 사건의 거대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 범죄였다. 만약 한재준이 기술을 훔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넥서스의 핵심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재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국 전체를 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완벽한 한 수였다. 그의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사라진 김진우 박사를 찾아라. 그가 바로 한재준의 원죄를 증명할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체스판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유령을 찾아내는 위험한 추적극이 되어 있었다. 은서는 민혁의 사무실에서 보고서에 첨부된 김진우 박사의 낡고 희미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지난 10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 남자의 도둑맞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한재준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그의 과거를 찾아야만 했다. 사라진 김진우 박사를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았다. 강민혁의 정보팀이 그의 행방을 쫓는 동안 차은서는 이대로 한재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두 번째 공격, 즉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재준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노래, 즐겨 마시던 싸구려 커피, 그리고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 함께 갔던 허름한 식당까지. 그녀는 이 모든 추억들을 이제 그를 괴롭힐 유령으로 되살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그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들이 예전에 즐겨 듣던 낡은 인디 밴드의 노래를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했다. 무심코 라디오를 듣던 재준의 귀에 잊고 있었던 멜로디가 흘러들어왔다. 순간 그의 눈앞에 옥탑방의 풍경과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던 젊은 날의 은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에는 익명의 회사로부터 최고급 원두 커피 샘플 세트가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예전에 은서와 함께 마셨던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하나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비서가 무심코 타준 그 커피의 향기를 맡는 순간 재주는 다시 과거의 기억에 휩싸였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은서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유명 맛집 블로거에게 그와 그녀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작은 떡볶이 가게를 제보했다. 한재준 대표의 풋풋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라는 포스팅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재준은 원치 않게 자신의 과거와 대중 앞에서 마주해야만 했다. 은서는 그의 현재를 그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과거의 추억들로 오염시키고 있었다. 은서가 재준의 심리를 공격하는 동안 강민혁은 넥서스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의 주요 주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재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버텍스의 눈부신 성장과 자신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며 최근 넥서스가 보여준 불안정한 행보와 대조시켰다. 그는 넥서스라는 배에 아주 작은 균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밤늦게 민혁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며 다음 작전을 계획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전우였다. 민혁은 때때로 이 모든 복수극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걱정했고 은서는 그런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다. 은서의 심리 공격은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재준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의 신경질은 약혼 여인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의 완벽한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은서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면으로 부딪혀 적을 파괴하는 사냥꾼이었지만 그녀는 적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복수심과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동시에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은서의 공격으로 마음이 약해진 재준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술에 취해 지금은 없는 번호가 되어버린 은서의 옛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응답 없는 수화기를 향해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램블링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민혁의 사무실에서는 강 실장이 마침내 김진우 박사의 행방을 찾아냈다는 보고를 하고 있었다. 두 갈래의 공격이 마침내 적의 심장부 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공격당하고 사업적으로도 타격을 입자 한재준은 마침내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차은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민혁의 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계략의 칼날을 휘두르는 자가 바로 은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은서의 개인 계좌와 그녀가 설립한 작은 법인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운 비열하고 치졸한 공격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블로이드 언론사를 통해 은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은서를 순진한 재벌 2세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더 큰 부자인 그의 형으로 갈아탄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묘사했다. 기사 속에는 그들의 지난 10년의 역사를 교묘하게 왜곡한 거짓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의 이름 뒤에는 온갖 추악한 꼬리표들이 따라붙었다. 버텍스 내부에서도 그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재준의 공격은 그녀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듯이 거세게 몰아쳤다. 강민혁은 경로했다. 그는 즉시 버텍스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하여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재준을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말렸다. 그녀는 단순한 부인이나 소송으로는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죠. 하지만 진흙을 닦아내는 대신 우리는 이 진흙탕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숨거나 변명하는 대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준이 만들어낸 이 대중의 관심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과 단독 라이브 인터뷰를 잡았다. 그 소식에 세상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터뷰 당일 은서는 화려하지만 단정한 전투에 나서는 여왕과도 같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는 대신 차가운 이성과 팩트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재준을 만나 지난 10년간 넥서스라는 제국을 함께 건설했는지를 단순한 연인이 아닌 창업 파트너로서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되었던 초기 특허 자료들과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의 10주년 기념일 밤에 있었던 그 잔인한 배신의 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의 유용성은 이제 끝났으니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차분한 한마디는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더 이상 꽃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남자를 성공시켰지만 결국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을 대변하는 강인한 아이콘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이제 한재준을 향했다. 재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그녀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던졌던 진흙이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드는 왕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얕보았는지를,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민혁 역시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적의 공격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냥감은 이제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차은서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인터뷰 이후 세상의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한재준은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고 넥서스의 주가와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여론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재준과 넥서스라는 거대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와 강민혁의 시선은 다시 10년 전의 과거, 사라진 천재연구원 김진우 박사에게로 향했다. 민혁의 정보팀은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은 그의 딸이 희귀병으로 한 개인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전부였다. 바로 그 병원 기록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김진우 박사의 딸이 받았던 고가의 실험적인 치료비가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그 끝에는 넥서스가 아닌 은서가 조사하고 있던 한재준의 비자금 유령 회사가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김진우 박사가 딸의 신분을 바꾸어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혁과 은서는 즉시 그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낡고 작은 시계방 안에서 그들은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늙어버린 한때의 천재를 마주했다. 김진우 박사는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는 재준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서는 그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즈니스가 아닌 같은 피해자로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재준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천재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아버지의 이야기에 김진우 박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지난 10년간 그를 올가매었던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한재준은 그의 제자였지만 재능보다는 야망과 카리스마가 앞서는 청년이었다. 넥서스의 핵심 기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김진우 박사 자신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재준은 그 기술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고 그가 저항하려 하자 그의 아픈 딸의 목숨을 담보로 그를 협박했다. 그는 딸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다. 그것은 천재를 향한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원본 연구 데이터와 재준이 자신을 협박했던 대화의 녹음 파일, 그리고 기술의 진짜 주인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은서와 민혁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한재준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였다. 은서는 김진우 박사의 모습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재준에게 짓밟렸던 모든 피해자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민혁 역시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넥서스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체시킬 수 있는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는 김진우 박사의 조용한 인내와 그의 마음을 움직인 은서의 진심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상자를 들고 마을을 떠났다. 유령을 찾는 추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결전의 날을 정하는 것뿐이었다. 거짓된 왕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열쇠는 이제 모두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넥서스의 연례 주주 총회장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한재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이 사회의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두었고 자신의 연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연단에 서서 최근의 위기가 악의적인 루머 때문이었다며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로 넥서스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오만한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연임에 대한 표결이 막 시작되려던 순간이었다.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들어섰다. 바로 버텍스의 CEO 강민혁과 그의 곁에 선 차은서였다. 그들의 등장은 평화로운 연회장에 나타난 맹수처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최근에 매입한 소액주주의 자격으로 넥서스 핵심 자산의 진실성에 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연단에 선 것은 민혁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했다. 여러분께 넥서스 뉴럴칩의 진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김진우 박사님입니다. 초라한 시계 수리공의 모습이 아닌 지적이고 결연한 학자의 모습으로 김진우 박사가 연단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등장은 회의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떨렸지만 강한 목소리로 지난 10년간의 억울한 세월을, 한재준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한재준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저 늙은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것은 차은서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만든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녀의 차갑고 지적인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 위로는 김진우 박사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한재준이 그를 협박했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넥서스가 지난 10년간 다른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어떻게 약탈해왔는지에 대한 또 다른 범죄의 기록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은서 자신의 아버지 윤진석 박사의 사진으로 끝을 맺었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분노하며 고함을 쳤고 이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재준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약혼녀 유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강민혁의 사전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연단 위로 올라와 산업 스파이, 특허법 위반, 그리고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한재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은서는 멀리 떨어진 조정실에서 그 모든 광경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승리의 순간은 짜릿한 쾌감 대신 차갑고 쓸쓸한 허무함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다.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는 한재준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제국의 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참하고 초라했다. 무대 위에는 김진우 박사의 원본 특허 서류만이 스크린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한재준의 제국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 넥서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채 재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의 곁을 지키던 화려한 약혼녀 유진 역시 그가 파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의 몰락은 완벽하고도 비참했다. 차은서는 버텍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이 모든 파괴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상했던 승리의 쾌감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수년간 그녀를 뜨겁게 불태웠던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꺼져버리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재뿐이었다. 그녀는 버텍스에서 최고의 전략가로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성공은 기계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에서 승리한 외로운 장군과도 같았다. 그녀는 평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다. 한재준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강민혁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약속 장소는 10년 전 그들의 꿈이 시작되었던 이제는 철거를 앞둔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몇 주 만에 다시 마주한 한재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사라지고 텅 비고 지친 눈빛에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깨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나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유일한 목표였어? 은서는 비로소 그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파괴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고. 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아니야, 재준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내 안의 나를 죽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여야만 했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우리의 10년이라는 꿈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 그녀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청춘을 훔친 것이 아니라 김진우 박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꿈마저도 짓밟았으며 자신을 그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눈먼 과거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녀의 고백 앞에서 재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과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서유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과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옥탑방을 걸어 나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민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끝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은서는 철거를 앞둔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의 사랑과 과거의 자기 자신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삶의 잿더미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다시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넥서스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신화였던 그 거대한 제국은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 공중분해되었다. 강민혁의 버텍스는 넥서스의 시장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흡수하며 업계의 새로운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다시 재편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차은서는 버텍스의 전략 기획이사로서 승리의 과실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조용히 떠나기로 처음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혁이 그녀를 한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전쟁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갖는 둘만의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고백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나는 당신이라는 무기를 원했지만 당신이라는 여왕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전략가가 아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은서 씨. 그의 청혼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리고 따뜻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은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또다시 한 남자의 제국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의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넥서스와의 소송을 통해 얻게 될 막대한 보상금으로 자신만의 벤처 캐피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아버지와 김진우 박사처럼 재능은 있지만 돈과 배경이 없어 꿈을 짓밟히는 젊은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은서 벤처스를 만들고 싶다고. 그녀의 계획을 들은 민혁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이내 깊은 존경심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결혼 반지를 집어넣는 대신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렇다면 아내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펀드에 버텍스가 첫 번째 주요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닌 동등하고 강력한 두 명의 CEO로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깨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표라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화한 것이다. 몇 달 후 은서 벤처스의 공식 출범 파티가 열렸다. 은서는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다. 객석에는 이제 그녀의 펀드 자문위원이 된 김진우 박사와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잿더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잿더미 위에 새로운 숲을 가꾸기 시작한 창조주였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그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새로운 새벽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